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톤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진짜인 양 믿는다. 그런 생각은 두뇌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두뇌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결함까지 가지고 있다. 행운 편향 인식, 모르는 것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 크게 세 가지의 예시를 들었어요. 누구는 단기 투자로 16억 원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매일 40만 원씩 번다고 해서 나도 나섰지만 깡통을 찼어요. 단타에 나선 투자자 99%가 장기 보유자보다 못하다는 통계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단타로 뛰어들까? 인간은 자신이 행운을 맞이할 가능성은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불행을 겪게 될 가능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운 편향 인식은 두뇌의 선택적 지각 때문이기도 한다. 선택적 지각이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회피하는 우리 두뇌의 인식 특성을 말한다. 백화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눈에 띄고, 서점에 가면 좋아하는 책이 눈에 띄고, 끔찍하고 역겨운 장면이 나오면 시선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지각이다. 이 예시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좀 이제 역겹고 끔찍한 거는 눈을 피하게끔 되는 거죠. 이제 현실은 두 가지를 다 안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볼 필요성이 있어요. 손실도 봐야 되고, 이제 피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점도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두뇌가 불행은 외면하고 행운만 쳐다보는 편향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재테크에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양쪽을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론 향후 장세를 예측할 수 없다. 향후 장세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우치면 당신은 고수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다. 나는 차트로 내일의 주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거시경제나 산업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절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꺼름칙하더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워렌 버핏의 충고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이 책에도 많은 예시들이 나와요. 이 책에는 미국의 예시들이 나왔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국의 부동산 관련 인터넷 방송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전망을 하죠. 전망을 하는데,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오르면은 왜 오르고 떨어지면은 왜 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측은 틀릴 때가 되게 많아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제 원래 떨어져야 맞는데, 혹은 올라야지 되는데 죽어 있을 때도 있고, 이 예측이 맞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좀 이렇게 참고를 할 만하죠. 왜 이걸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그러면은 베이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점들을 찾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데,
주식 투자는 바다를 항해해서 보물섬에 도착하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제 동남풍이 불지, 언제 폭풍우가 올지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난파당하지 않을 튼튼하고 빠른 배를 선택하려고 배에 집중할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은 향후 장세 전망이 아니라 기업 분석에 달려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타이밍 예측보다는 입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 기업 분석, 입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불황일 때에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다운이 되었을 때도, 이게 뭐 전부 다 무조건 다 죽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틸 수가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빚이 없어야 되고요. 빚이 없어야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좀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 국면에도 그 이제 모든 집들이 다 떨어지는 것만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제 기본 베이스가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OECD 통계 자료를.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뭐 계속 돈을 찍어요. 그 이제 너무 많이만 찍지 않으면 뭐 미국도 찍고, 뭐 중국도 찍고, 일본도 찍고 있죠.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반쪽 재테크. 절약해야지 저축해야지 다짐해 놓고서 어느새 쇼핑백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터져나오는 살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어느새 밥통을 끌어안고 정신없이 퍼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음번에 폭락하면 투자해야지 다짐하고 막상 폭락장이 오면 이번엔 정말로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아 라며 팔아버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한다. 인간의 본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웬만한 사람의 자제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부자 되기보다는 본능에 따르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뇌는 모든 경험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기억한다. 그리하여 고통으로 기억된 행동은 다시 하지 않도록 피하게 만들고, 반대로 즐거움으로 기억된 경험은 되풀이하도록 지시한다. 즐거운 행동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것에 연결된 뇌의 신경회로는 더 강화되고 굵어지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 문장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반면에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이제 자신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당연히 그 이제 억지로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기 싫은데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모으기 싫은데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을 모아야 되면 그건 전부 다 고통이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제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 이제 그러한 즐거움이 그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뭐 잠깐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한두 달 뭐 억지로 참아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결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1년, 2년 이어지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렵죠. 이 당근과 채찍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노력하고 고생하면 나에게 당근을 주고, 그리고 내가 좀 이제 잘 못하면 채찍을 주게끔 되면, 그건 노력을 하면은 나한테 당근이 주어지는구나. 와이프가 나한테 당근을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못하면 그 이제 나한테 채찍이 돌아오는구나. 사회가 그렇죠. 내가
제가 잘 못하면 채찍이에요, 채찍. 더 열심히 잘 하라라는, 실력을 늘리라라는 채찍을 주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잘 하면, 그러면 좋은 혜택을 받게끔 되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리조트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그 이제, 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둘이 같이, 그 이제, 경비가 한 그 정도 나오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성과가 좋으면 이제 휴가를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그 이제 재테크를 해서 성공하면 휴가를 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와이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지금 집 사야 되니까 집만 사고 그리고 휴가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매년 한 번씩은 이제 어디든 좀 이렇게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뭐 국내 여행도 캐나다 내에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경험으로 연결시켜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잘 못하게끔 되면 그러면 그 이제 결과가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당근과 채찍이 사회에서 그 정확히 이렇게 떨어지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예를 들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영상을 그렇게 이렇게 그 재미있게 이렇게 잘 만들지를 못해서 결과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 이제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좋은 실력을 만들게끔 되면 그 남들 앞에 설 정도의 실력을 갖게끔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제 유튜브도 조금 이제 잘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얻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내비뒀을 때는 그 반대로 연결이 되죠. 지금 당장 뭐 하기 힘드니까는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런 거고, 그리고 즐거움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이제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죠.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라. 상가 가격은 임대료에 의해서 결정되고 공장 용지 가격은 시장과 원자재의 근접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집값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애 키우고 잠자고 밥 먹는 곳이다. 아이 잘 키우려면 학군이 좋아야 한다. 반드시 학군을 먼저 체크해라. 주변에 술집이 있고 오락실 있는 유흥가가 있다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 대치동이 집값이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주변에 유흥가와 술집이 없다는 점이다. 집값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교육 환경이다. 다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잠을 잘 자려면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즉 쾌적성이 좋아야 한다. 자는데 옆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공장이 돌아가 시끄럽고 매연을 내뿜는다면 잘 자기는 글렀다. 신도시가 좋은 이유는 조용하고 공기 좋기 때문이다. 또 직장에서 너무 멀면 오다 가다 지치고 잠잘 시간이 줄어든다. 서울의 중심은 시청이 아니다. 강남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나쁘다. 마지막으로 밥 먹고 살기 좋아야 한다. 밥과 반찬 사러 가기 편해야 한다. 쇼핑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의식주 교육, 애기 의식주 교육이죠. 뭐 쾌적성이 있어야지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쇼핑센터도 옆에 있고 쾌적하고 옆에 공원도 있고 널찍널찍하고 여유도 있고 그건 당연히 좋죠. 학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골에 타운 그 소도시들을 보다 보면 그 어떤 지역은 학교가 있고 어떤 지역은 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 학교가 이 동네에 있다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솔직히 좀 잘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학교가 멀면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모가 태워주거든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출퇴근이라고 해야 되나?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타운 내에 있으면 그냥 걸어가면 되거든요.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차가 쌩쌩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돌아다니는 차가 없죠. 널찍이 뛰어놀 공간도 많이 있고요. 뭐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 굉장히 이렇게 많죠. 그래서 뭐 공기 좋고 뭐 쾌적성은 웬만큼 큰 도시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여도 이제 주거단지에는 공원을 하나씩 끼고 있고 쇼핑 시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 주거단지가 계획이 될 때 그게 다 도시계획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투자는 유망지역에, 주거는 직장 근처에 하라. 투자와 주거를 분리해서 집은 유망지역에 사두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와이프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도시에 살거나 저희 집에 살거나 시골에 살거나 어차피 비슷해요. 그냥 주문을 해서 오는 건데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포스트 오피스에 가서 픽업을 하는데, 그런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오피스를 가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번잡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차 타고 그냥 이렇게 가면 뭐 금방 도착을 하고 뭐 널찍하고 한가하고 좀 이래요. 이제 포스트 오피스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죠. 그래서 4차 산업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수록 이 거리상의 제약이 조금 더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일도 많이 해요. 이제 뭐 전화로도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리얼터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은행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뭐 토론토랑 밴쿠버에 있는, 특히 토론토죠. 이제 토론토에 뭐 세금 신고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다 전화를 해야 돼요. 여기 레지스트리가 따로 있지만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사로 전화해야 돼요. 개통하는 것 정도만 대리점에서 가능하고 그 외에는 거의 전부 다 본사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담당하는 분들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담당하는 분들은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다 전화로, 인터넷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사인을 인터넷으로 많이 해요.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해가지고 4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